네, 디자인이 바뀐 신형 E클래스입니다. 램프류,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위주로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페이스리프트 공식을 따라가고 있고요. 대신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램프와 범퍼 디자인은 CLS에서 파생된 디자인이 이 차에 맞게끔 적용이 되어 있고요. CLS는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찢어지고 또 강렬한 느낌이 드는데, E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뭐 편안하고 전통적인 세단의 그런 느낌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좀 더 온순하게 들어갔습니다. 주간주행 등이 램프에 테두리를 타고 이렇게 꺾이는 디자인이 적용이 됐죠. 이미 많은 세단에서 이 디자인이 적용이 돼 있고, 이 LED 램프는 멀티빔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LED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범퍼의 디자인도 조금 달라졌고, 아방가르드 모델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모델, AMG 모델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G 라인이 들어가서 범퍼 하단의 디자인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죠. 그런 데는 전부 막혀 있습니다. 여기는 가짜로 막혀져 있고, 이제는 LED가 워낙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특별히 안개등이 없어도 이 밝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주간주행등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점점 경계 표시를 보여주곤 있어요. 유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릴이 좀 돌출되어 있고, 이 그릴의 모서리가 굉장히 낮아요. 쭉 내려오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아방가르드 모델, 이 AMG 라인이 들어간 모델들은 조금 더 젊은 느낌을 주고 있고,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삼각별이 솟은 모델도 있습니다. 확실히 앞모습이 많이 달라지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느낌과는 차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닛 디자인은 좀 달라졌는데 이 옆모습은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뭐 플랫폼을 바꾼 것도 아니고 문짝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 휠 디자인도 이전 모델과 공유하는 모델도 있고 새롭게 추가된 모델들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휠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6가지, 7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AMG 라인은 이렇게 배구경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타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 E클래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우아한 느낌들, 선을 과하게 접지 않고 부드럽게 굴곡을 주고 이렇게 매끈하게 둥글리는 방식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세단이 나오면 쿠페형 디자인을 채용하거나 패스트백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굉장히 전통적인 느낌의 세단이죠. 그러니까 이런 살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차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머리 공간도 넓고 봤을 때도 조금 더 정중한 느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전통적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단도 요즘은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요즘 이렇게 CP로 두껍게 만드는 차 별로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뒷모습의 변화를 이끄는 부분은 이 테일램프가 될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는 기존과 완전히 다르죠. CLS 그리고 CLA 그리고 신형 S클래스 등에 적용된 것처럼 가로로 긴 램프가 적용됐습니다. LSS 벤츠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차를 만들어요. 차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도 한 10년 전부터 계속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것들을 이어갑니다. 요즘 트렌드가 오른쪽과 왼쪽에 테일램프를 길게 있는 것들이 요즘 트렌드인데,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추구한다기보다는 기존부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발전시킬 거야 라는 것들을 차곡차곡 해옵니다. 이 안쪽에도 촘촘하게 램프가 들어와서 굉장히 예쁜 모습이 들고,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램프의 크기가 그렇게 면적이 크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램프 면적이 커지면서 차가 좀 차분하게 앉아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350 모델도 머플러는 전부 가짜예요. AMG 모델 정도 아니면은 전부 웬만해서는 머플러를 이렇게 가짜로 만듭니다. 페이크 머플러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도 벤츠고 가장 먼저 쓴 것도 거의 뭐 벤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화난 느낌인데? 네. 이게 올라갈 때도 뭔가 일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덜컥 열리고 스마트 키를 가지고 발로 차서 열리는 뭐 그런 기능도 있고, 공간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촬영 장비가 많은데 꾹꾹 넣으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고, 시트 폴딩도 돼요. 여기 레버 당기면 이거 왜 이렇게 허접해? 여기 시트 표시라도 좀 해놓는데 이거 플라스틱 진짜 허접하다. 이게 8,880만 원짜리인데 이런 플라스틱 마감들, 뭐 허술한 부분들도 좀 눈에 띄고요. 감성이 없네. 감성 파괴. 네, 기존에 있었던 4기통 터보 엔진의 좀 출력을 높여놓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아, 뜨거.
네, 4기통 엔진이지만 직렬 6기통 엔진 레이아웃처럼 세로 배치가 되어 있고, 네, 옆쪽에는 터빈이 이렇게 따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엔진이에요. 한마디로 6기통 엔진을 그냥 뭐 레이아웃 같은 거 바꾸지 않고 그냥 줄여서 안에다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나머지 부분에는 48V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48V 시스템도 그 나름의 출력을 발휘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코스팅 기능, 출발할 때 그리고 종종 힘이 필요할 때 보조해주는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판매될 것 같은 모델 중에 하나예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E220D 모델 시승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포매틱 AMG 라인입니다. 근데 최근에 출시되고 저희가 시승했었던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풀체인지 모델이니까 아무래도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주행 감각 면에서도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엔진도 조금 다르고 셰시 이런 부분에서도 변화가 많이 있어서 느낌이 많이 새로워졌다라는 게 첫 인상이었는데, 이 클래스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에요. 디자인 조금 바꾸고 엔진은 이제 친환경 규제 때문에 몇 가지 새로운 엔진이 추가된 정도입니다. 사실 실내 디자인도 디자인의 레이아웃이 바뀐 건 없고요. 소재나 이런 부품들, 눈에 띄는 부품들만 달라졌어요. 먼저 이 AMG 라인에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이 눈에 띄죠.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이 클래스와는 어찌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스포티한 휠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구멍도 뚫려 있고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고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스티어링 휠이고요.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스포크 쪽에 붙어 있거든요. 이 계기판을 선택하는 것도 있고요. 그 부분의 처리가 굉장히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통짜 플라스틱 하나인데 여기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터치도 작동을 하고요. 버튼도 눌러주고요. 굉장히 독특한 방식입니다.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의 림도 두께가 이제는 BMW만큼 두꺼워졌어요. 이 AMG 라인은요. 이렇게 굴곡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D컷으로 깎여도 있고, 이 패들 시프트도 휠에 딱 붙어 있는데 사용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12.3인치 디스플레이도 버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래픽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버전이 어떻게 나뉘냐면, 일단 12.3인치 두 개가 박힌 거, 요게 이제 기본이고, 터치가 되는 거, 지금 얘는 터치까지는 돼요. 터치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 가림막이 없어지는 거. 최신 디스플레이는 가림막 없고 터치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터치까지만 되네요.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완벽하게 송두리째 바꾸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UI를 계속해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고, 이제는 조금 더 자유도도 높아졌습니다. 시계가 없어졌잖아요. 벤츠 여기 원래 시계 있었는데, 요 시계가 없어졌는데 요거를 이 계기판에 이렇게 딱 띄울 수가 있죠. 자, 요것도 뭐 이 왼쪽 오른쪽에 이 계기판 그래픽 바꾸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양쪽도 완벽하게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가운데는 지도도 띄워 놓을 수 있고 별의별 걸 다 띄워 놓을 수 있어요. LCD 계기판을 두 개로 붙여 놓는 이런 정말 획기적인 디자인을 취했던 벤츠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겉모습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해지고 있습니다. 터치패드도 이제 최신 디자인이 적용이 돼 있어서 훨씬 더 심플해졌죠. 그리고 트림별로 소소한 차이들이 있긴 있어요. 나파 가죽 시트가 그냥 천연 가죽 시트로 바뀌는 모델도 있고, 대신 뭐 플라스틱으로 마감했던 이런 윗부분이 인조 가죽으로 덮인 모델도 있고요. 이런 소소한 차이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옵션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대신 그만큼 뭐 가격도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들이 훨씬 더 나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이 클래스도 두 가지 버전이에요. 측면 충돌을 대비해주는 그 보조 시스템이 들어간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 이렇게 기본적으로 차이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젤 모델은 달라진 게 없어요. 디젤 모델은 엔진도 그대로 쓰고 있고 변속기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뭐 셰시 이런 부분에서 달라진 것도 뭐 발표상 자료에는 없었어요. 뭐 국산차 뭐 타사 경쟁 브랜드와 비교해서도 통풍 시트가 없는 부분, 그리고 이 AMG 모델은 열선 스티어링 휠이 없습니다. 무선 충전 시스템도 추가가 됐는데 공간이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큰 거 쓰시는 분들은 아마 넣지도 못할 거예요. 상당히 협소한 공간이고, USB 같은 경우는 전부 C타입을 사용하고 있고, 아직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는 안 됩니다. 확실히 풀체인지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를 속속들이 다 반영해서 변경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194마력을 내는 2.0L 디젤 엔진, 예전에 2.1L 디젤 엔진부터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고, 이 2.0L 디젤 엔진은 굉장히 여러가지 기술이 접목이 된 엔진입니다. 배기량은 낮췄지만 출력은 더 높아졌고, 무엇보다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주철 블럭을 알루미늄 블럭으로 바꾸고 헤드 이런 부분에서 소재도 다 다르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나노 슬라이드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원래는 벤츠가 이 AMG 모델에만 나노 슬라이드 기술을 쓰다가 이제 디젤 엔진에도 그 기술을 써서 마찰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진동이나 소음 이런 부분도 많이 상쇄가 됐죠. 예전 2.1L 벤츠 엔진, 그런 벤츠의 디젤 엔진을 타면 이 걸걸대는 느낌,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행할 때도 엔진의 회전수가 올라가는 게 이렇게 썩 매끄럽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엔진 회전수도 높게 쓰지 못했고요. 물론 지금도 엔진 회전수는 높게 쓰지 않지만 질감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뭐 실내야 방음을 굉장히 많이 하면 정수성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감각들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분명히 밖에서 들으면 이 밥통 소리, 이 디젤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들릴 텐데, 안에서는 상당히 조용해졌고 진짜 점잖게 나가요. 이 토크가 약한 편이 아니거든요. 지금 40.8kgm 정도 되는데, 근데도 부드럽게 나갑니다. 한 번에 와락하면서 힘을 내진 않고 상당히 점잖게 속도를 높여요. 일단 신형 5 시리즈에 제가 디젤 모델을 타보지 못했어요. 뭐 기존 BMW와 비교를 해도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메세스 벤츠가 엔진의 회전 질감 자체는 훨씬 더 매끄럽거든요. 이 속도가 높아지는 단계도 굉장히 얌전해요. 보통 뭐 BMW나 아우디 정도 비슷한 엔진 가진 차들 풀악셀하면 순간적으로 토크 때문에 이제 울컥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210D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디젤 엔진의 강력한 토크가 안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그 힘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변속기가 굉장히 잘게 변속을 하면서 최대한 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이런 부분은 BMW와의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굉장히 화려한 실내 조명을 보여주고 있네요. 굉장히 편안한 차예요. 편안한 차고, 변속기 상당히 느낌 좋고요. 엔진도 디젤이지만 꽤 부드러운 편입니다. 연비도 제가 뭐 측정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독일 세단 중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연비를 보여줄 것 같고요. 이 E클래스라는 차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찌 보면 조금 보수적인 느낌도 많이 드는 차예요. 트림에 따라, 뭐 엔진 라인업에 따라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엔트리 라인업은 좀 보수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벤츠의 그런 오래된 성격들이 굉장히 잘 묻어나 있어요. 요즘 논란의 중심에 있는 350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왜 논란이냐? 일단 국내에 처음 물량을 가져왔을 때 기존에 발표했었던, 의도했었던 사양과 좀 다른 모델이 있었습니다. 350 포매틱 모델 8,880만원짜리 모델에 컴포트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이제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모델이고요. 그렇지 않았던 모델은, 벤츠는 이 도어 트림에 특유의 시트 조절 시스템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시트에 붙어 있고 메모리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지금은 전동으로 이렇게 조작이 되는데, 일부 물량에는 그 기능도 빠져서 수동으로 시트를 조절했어야 되고요. 이미 가져와서 그걸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딜러사별로 조금씩 섞여 있는데, 지금 그런 모델에 한해서는 할인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뭐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모델을 할인받아서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수입되는 물량은 전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스템으로 수입이 되고요. 자, 그래서 가솔린 모델 타고 있는데, 이 차의 핵심은 일단 마일드 하이브리드일 것 같고, 기본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4기통 터보 엔진일 것 같습니다. 디젤 모델도 꽤 부드럽고 정숙했고 질감도 좀 매끄럽다고 느껴졌는데, 역시 가솔린을 바로 타니까 차이가 명확하네요. 여기서 되게 독특하게 6기통 가솔린 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4기통 특유의 사운드나 그런 떨림들, 이런 것들이 크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울 뿐더러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여기 계기판에 이제 EQ 파워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어시스트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으면서 속도를 천천히 높일 때 요즘 자동차들 좀 똑똑한 변속기들은 엔진 회전수를 좀 많이 끌어올린 다음에 변속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 부하를 좀 많이 받는데 그럴 때 EQ 파워가 적절히 개입을 하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속도가 붙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네, 48V를 이용한 시스템은 굉장히 간소화된 하이브리드잖아요. 어찌 보면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기에도 좀 민망한 시스템인데 사실 전기 모터가 크진 않지만 이 토크 면에서는 굉장히 월등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낮은 속도에서는 그 체감이 쉽게 들어요. 엔진 회전수가 한 2500rpm 정도 높아지니까 4기통 사운드가 들리긴 하네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마 전 엔진 라인업에 앞으로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네, 메르세데스 벤츠는 뭐 아직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뭐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형차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을 넣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식으로 전동화된 자동차들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고 기존 엔진에 이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추가해서 출력과 효율, 친환경성을 높이는 시스템도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50 모델 같은 경우 이 윗등급으로는 내비게이션이 조금 다릅니다. 내비게이션에 증강현실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요. 지금은 일반적인 내비게이션과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방향을 바꿔야 되거나 고속도로 출구 이런 곳에서는 자동으로 증강현실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도 아마 고속도로 입구를 알려줄 거예요. 자, 지금도 이제 앞에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 전방 카메라가 화질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오른쪽으로 어떻게 알려주니? 이렇게 화살표로 딱 알려주네요. 자, 여기서도 양갈래길이 있는데 직진하라고 표시가 나오죠. 벤츠가 이 시스템을 유럽에서는 2년 전에 도입을 했고 심지어 A클래스, B클래스 이런 소형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해외에서는요. 지금 유럽이나 뭐 북미 이런 쪽에서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더 좋은 게 들어가요. 그쪽 지역에서는 방향지시등만 켜면 스스로 차선 변경하는 시스템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A클래스부터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규정상 뭐 여러 가지를 좀 맞췄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방향지시등만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시스템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벤츠 시승하면 내비게이션 진짜 막 산으로 가고 막 바다로 가고 강이 떠다니고 이랬거든요. 지금도 뭔가 이상해. 지금도 뭐 정신을 잘 못 차리고는 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나 봐. 네, 이 정도면 이용해 줄 만해요. 그리고 뭐 음성인식 통해서 목적지 검색하는 것도 이제는 좀 쉬워졌고요. 일단 터치도 되잖아요. 목적지 누르기도 훨씬 더 낫겠죠. 근데 아쉽게도 이 차에도 통풍 시트는 없네요. 통풍 시트는 도대체 어디부터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8,800만원짜리 차에도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디젤 모델과 다르게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고 가죽도 이 차는 지금 낙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오픈 포어 방식으로 만든 이 우드 트림도 예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외관 디자인은 어쨌든 변했습니다. 어쨌든 많이 변해서 뭔가 내세울 것들이 있는데 이 실내는 이런 화려한 부분들, 애초에 많은 소비자들이 S클래스나 E클래스 뭐 벤츠에 혹했던 이런 것들은 그대로예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차가 나왔을 때만큼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분명히 더 좋아지고 완성도도 높아졌는데 이 사람이란 게 자꾸 무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봐도 우와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와 진짜 멋있다, 우와 막 이런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만큼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신형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형 S클래스는 레이아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E클래스도 풀체인지 때 그 변화를 겪게 되면 그때 조금 더 반응이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에 시계를 뺐을까 진짜? 이게 지금 시계를 그냥 빼버리니까 너무 허하잖아. 그나마 그런 것들이 이 벤츠의 감성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아쉽네요. 뭔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해놓질 않았어. 전 세계에서 E클래스가 가장 많이 팔리는 국가가 한국이에요. 대단하죠. 이게 결코 저렴한 차, 대중적인 차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E클래스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됩니다. 저만 없어요. 너도 없냐? 저 없어요.
저희 둘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이슈가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 가장 이슈였던 거는 뭐 일본 불매, 그보다 더 크게 이슈가 됐었던 거는 이제 미세먼지. 곰곰이 저도 며칠 전에 생각해 봤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미세먼지란 단어를 쓰지도 않았어요. 먼지면 먼지지 뭘 또 미세까지 나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먼지란 단어보다 미세먼지란 단어를 더 많이 쓰죠. 우리나라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넣었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자동 공기 순환 이런 시스템과 미세먼지 이 크기, 입자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까지도 적용을 했다고 해요. 이거 우리나라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이 스티어링 휠로 이거 조절하는 건 진짜 편해요. 한 자세로 굉장히 오래 앉아 있으면 무기력해질 때들이 있거든요. 좀 활력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게 좀 시트가 조금씩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지도도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네. 그래픽들이 좀 더 예뻤으면 좋겠다. 이게 국내 현지화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덜 예쁜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클래스 타면 허리 디스크 온다고.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불편한 건 모르겠는데, 일단 페달 위치가 다른 자동차들은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이 좀 오른쪽 붙어 있는데, 지금 이 센터 터널이 굉장히 두꺼워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시트 중앙 쪽에 좀 더 가깝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장시간 운전하면 허리 디스크가 뭐 생겼다 뭐 이런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 페달 위치 당연히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 4기통 엔진을 끝까지 쥐어짜면 어떤 느낌을 주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350 모델, 포매틱 모델에는 스포츠 플러스까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4기통임에도 소리도 상당히 청명하고요. 힘도 좋습니다. 변속기도 기민하게 움직이고요. 직렬 6기통이나 V형 6기통 이런 엔진의 그런 상쾌한 맛은 크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성능도 굉장히 준수하게 발휘가 되고 있고, 사운드도 뭐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변속기도 디젤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주행 모드 변화폭이 스포츠 플러스 정도는 꽤 큰 편이라고 느껴지네요. 네, 이 클래스가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해서 AMG 모델, 뭐 53, 63 이런 모델은 폭발적인 성능도 발휘하고 운전의 즐거움 이런 것들도 극대화가 돼 있지만, 기본 모델들은 확실히 좀 심심한 구석은 있어요. 하지만 기본기만큼은 진짜 최고입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2대의 차를 시승했습니다. 사실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기는 힘든 상황이었고요. 대신 저희가 조만간 이 클래스 하면 5 시리즈잖아요. 시대의 라이벌 이 두 차를 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런 도심이 아니라 조금 더 이 차들의 한계 성능, 본질적인 특성, 성격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테스트도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